안녕하세요.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관상동맥이나 경동맥에 무증상 죽상동맥 경화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상담이나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관상동맥이나 경동맥에 죽상동맥 경화가 있지만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규모 RCT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근거를 가진 진료 지침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그나마 타당한 접근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로스클로시스의 정도와 나중에 발생될 CVD, CHD, 스트로크과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로스클로시스를 볼 수 있는 검사 중에 널리 사용되는 것은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와 카로티드 플락 스코어가 있습니다.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하게 향후에 발생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 스트로크 발생 위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카로티드 도플러 같은 경우에도 IMT는 근거가 낮지만은 카로티드 플락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발생될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코로나 하트 디지즈 발생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리 CT 안조의 경우에는 non-obstructive 리전, 일반적으로 50% 미만의 obstruction이 있는 리전을 non-obstructive 리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non-obstructive 리전과 향후에 발생될 메이스, 데스, MI 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한 양의 조영제와 방사선 조사를 해야 되는 CT 안조 외에도 아스로스코리스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로도즈 렁 CT인데요. 스모커들을 대상으로 렁캔서 스크리닝을 위해서 시행된 로도즈 렁 CT 영상에서는 비교적 쉽게 코로나리 아테리아 카시피케이션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헤비 스모커들을 대상으로 LDCT의 렁캔서 스크리닝 효과를 본 연구인 NLST 연구 결과에서 LDCT에서 발견된 코로나리 아테리아 카시피케이션이 향후에 코로나리 하트 디지즈 데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로더즈 렁시티의 경우에는 EKG 게이팅을 하지 않고 컨트라스트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EKG 게이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아테리아 칼슘과 칼시피케이션이 점수로 스코어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영상을 보면 칼시피케이션이 있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칼시피케이션의 정도를 비주얼 스케일로 마일드, 모더레이트, 헤비로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누어진 코로나 아테리아 칼시피케이션이라 하더라도 향후에 코로나 디지즈 데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LDCT에서 발견된 코로나 아테리의 아세로스클로시스, 코로나 아테리의 칼시피케이션 또는 코로나 아테리의 칼슘 스코어링을 칼슘 스코어링 방법을 통해서 밝혀진 코로나 아테리의 칼시피케이션 정도에 따라서 향후에 이분이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하트 디지즈의 리스크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몇몇 진료 지침에서는 코로나 아테리의 칼슘 스코어링에 따라서 코로나 하트 디지즈 이벤트 발생 예방을 위한 치료법을 권고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 아테리의 칼시피케이션이 1에서 100 사이이면은 인디비주얼라이즈드 스타틴과 아스피린 사용을 권고하였고, 코로나 아테리의 칼시피케이션이 100점 이상이면은 스타틴을 사용하면서 아스피린을 권고한 진료 지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구에서 발표된 여러 진료 지침에서는 심톰이 없는 서브클리니컬 아세로스콜로시스가 관상동맥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도 아스피린을 권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아세로스콜로시스를
를 볼 때 우리가 이 아세로스크레스가 몇 가지 기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크게 본다면 아세리오스크레시스와 아세로스크레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세리오스크레시스는 동맥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동맥에 혈전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동맥이 좁아지는 질병이고, 아세로스크레시스는 죽상경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죽종, 아세로마가 혈관의 내피에 쌓여 동맥 등이 좁아지는 전신질환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코로나리 CT 안지오나 로도즈롱 CSC에서 발견되는 아세로마와 칼시피케이션은 죽상경화증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상동맥의 칼시피케이션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임상적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있다면 관상동맥에 아세로마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관상동맥 석회화는 관상동맥 죽종이 있는 여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즉 스파틱 칼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플락, unstable 플락 또는 벌러러물 플락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지만은 dense calcification 같은 경우에는 안정된 플락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있으면 관상동맥에 아세로마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은 이렇게 dense한 calcification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 관상동맥의 플락이 스테이블 플락이고,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발생 가능성은 도리어 낮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덴스 칼시피케이션 여부를 보는 지표가 칼슘 덴시티 스코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리 아테리의 칼슘 스코어링은 관상동맥에 있는 아세로스크레시스의 총량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코로나리 아테리의 칼슘 스코어링에 따라서 향후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 발생 위험이 상당히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코로나리 아테리의 칼슘 덴시티의 경우에는 이렇게 덴시티가 높은 플락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스테이블 플락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정량화한 칼슘 덴시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덴시티 스코어가 높을수록 향후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코로나리 아테리의 칼슘 스코어링이 똑같이 200점인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를 보면 코로나리 아테리의 칼슘 스코어링이 200점이지만은 칼슘이 스캐터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리 아테리의 칼슘 덴시티 스코어가 낮게 되고 향후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과 똑같은 칼슘 스코어링이 200점이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주 덴스한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덴스한 칼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세로마가 크고 루미널 스테노시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생길 위험은 도리어 낮게 되고, 이렇게 덴시티 스코어가 높은 분은 향후에 MI나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같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발생 위험이 도리어 낮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고려하였던 분처럼 허혈성 사건이 없었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에게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혈성 사건의 정의는 언스테이블 안자이나 MI, TIA, 스트로크처럼 아테리의 엠볼루스나 드롬부스가 막혀가지고 이스케미아가 일으켜져서 생기는 클리니컬한 심톰이 나타나는 이벤트를 허혈성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검진에서 발견된 무증상의 서브클리니컬 아스로스클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허혈성 사건이 없었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허혈성 사건은 이렇게 플락이 럽처가 되거나 아니면 엠볼로스가 막히거나 하는 것 때문에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나 스트로크나 TIA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관상도맥 질환은 크게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스테이블 안자이나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스테이블 안자이나의 경우에는 에이심토마틱한 아스로스클로틱 플락이 이렇게 자라다가 결국은 루멘이 좁아져서 루미널 스테노시스로 인한 펑셔널 이스케미아로 안자이나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혈관을 막게 되는 플락 같은 경우에는 플락을 둘러싸고 있는 캡슐이 두껍고 피셔나 이로전 같은 게 없어서 터질 가능성이 낮은 비교적 스테이블한 플락이 되겠습니다. 그 반대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unstable 플락, vulnerable 플락이어서 이렇게 플락이 피셔나 이로전 같은 게 생기면서 플루이드리스 어그라게이션 돼서 니어 토탈 오클루전이 온 경우에는 unstable 안자이나, 거의 토탈 오클루전이 온 경우에는 MI가 되겠습니다. 즉 스테이블 안자이나의 메인 패소제네시스는 루미널 스테노시스에 따른 펑셔널 이스케미아고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의 메인 패소제네시스는 플락의 럽처에 따른 플레이트 어그레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질병의 패소제네시스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허혈성 사건이 없었던 족상동맥경 환자에서 아스피린의 효과가 있는지를 본 대규모 관찰 연구가 리치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리치 레지스트리 환자 중에서 과거 허혈성 사건이 있었던 족상동맥경화증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피린 복용군의 클리니컬 이벤트 발생은 15.2%, 아스피린 비복용군의 클리니컬 이벤트 발생은 15.8%로 아스피린 복용군이 클리니컬 이벤트 발생 위험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은 과거 허혈성 사건이 없었던 족상동맥경화증 환자의 경우에는 클리니컬 이벤트 발생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유럽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지침을 보면 과거 MI나 또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필요했던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에는 클래스 1 레벨 A로 아스피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과거에 MI나 리바스큘라이제이션 과거력이 없었던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 환자의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클래스 2B 레벨 C의 정도로 레커멘데이션 하였습니다. 즉, 과거의 MI와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의 과거력에 있었던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은 이스케미 이벤트가 명확하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향후에도 이렇게 플레이트릿 어그라게이션이 되는 이벤트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고, 그리고 리바스큘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라도 플레이트 어그라게이션이 되는 이벤트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매우 높은 근거를 가지고 권고가 되고 있지만은 과거에 MI 이벤트가 없었거나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하지 않은 크로닉 코로나리 신드롬의 경우에는 아스피린 사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관계로 클래스 2B 레벨 C, 즉로 낮은 근거를 가지고 권고가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maybe considered 정도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리 아테리에 non-obstructive 아스로스클로시스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한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코로나리 CT 안지오를 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인데요. 비폐색성 CAD 환자, 즉 1에서 49% 정도의 스테노시스가 있는 4,391명을 추적 관찰한 연구입니다. 올코즈 모탈리티, MI, 그리고
레이트 코로나리 바스큘라이제이션의 컴포짓 엔드포인트를 5년 그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모델을 만들었고요. 연령, 성별, 고혈압, 당뇨병, 빈혈, CRP, 그리고 비폐쇄성 CAD 정도가 예측 모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측 모델을 보면 나이, 남성, 하이퍼텐전, DM, 그리고 특이하게 아네미아가 들어가 있고요. CRP 증가, 그리고 3베슬 디지즈냐 아니냐, 그리고 코로나 아테리 칼슘 스코어가 높으냐 낮으냐 등을 이렇게 스코어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스코어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것은 70세 이상의 연령과 아네미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코어링을 해서 위험도가 매우 높은 환자는 폐쇄성 CAD 환자에 비해서 비폐쇄성 CAD 환자의 예후가 더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obstructive CAD에 비해서 non-obstructive CAD면서 매우 높은 위험도를 가진 분이 도리어 향후에 클리니컬 이벤트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 반대로 저위험군, non-obstructive CAD가 있지만 위험도가 낮은 군은 CAD가 없는 그룹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스피린 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본 분석에서는 아스피린 사용이 클리니컬 이벤트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본 분석 연구에서는 이렇게 하이 또는 베리 하이 리스크에서 아스피린 사용과 인터미디트 리스크에서 아스피린 사용 여부, 그리고 로 리스크 그룹에서 아스피린 사용 여부를 이렇게 봤습니다. 고위험과 중등도 위험도에서는 아스피린 사용이 심혈관 사건의 위험과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지만은 중등도 위험군만 해도 하자라 리스크가 1.25로 아스피린 사용이 약간 더 위험한 경향성을 보여주었고, 로우리스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 사용군이 클리니컬 이벤트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틴 사용에 따른 클리니컬 이벤트 발생 위험을 본 그래프입니다. 아스피린 사용은 초고위험군, 고위험군에서는 심혈관 사건의 위험도가 낮은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이 또는 베리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 아스피린 사용군은 아스피린 비사용군의 스타틴 사용군은 스타틴 비사용군에 비해서 스타틴 사용이 향후 CVD 발생이나 클리니컬 이벤트 발생 위험도가 더 낮은 것과 관련이 있었고요. 인터미디트 리스크 그룹과 로우 리스크 그룹에서는 스타틴 사용이 향후에 발생할 클리니컬 이벤트 발생 위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스피린 사용은 심혈관 사건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스피린 사용이 심혈관 사건의 위험도를 더 높인 것과 관련이 있었고, 스타틴 사용 같은 경우에는 하이 또는 베리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는 스타틴 사용이 심혈관 사건 위험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었고, 저위험군이나 중등도 위험군에서는 위험도를 낮추지는 못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non-obstructive한 플락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하이 리스크 CV 이벤트 그룹은 스타틴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non-obstructive한 플락이 있으면서 하이 리스크 그룹이면은 스타틴 권고가 강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고 도리어 하암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컨펌 레지스트리라고 이렇게 다국적으로 시행된 관찰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non-obstructive CAD가 있는 환자들을 비교했을 때 베이스라인에서 스타틴을 복용한 그룹은 클리니컬 이벤트 발생 위험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었는데, 아스피린 사용 같은 경우에는 클리니컬 이벤트
베이스라인에서 아스피린 사용 여부가 향후 클리니컬 이벤트 발생 위험과 별다른 관련성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세 남자 환자고 고혈압약 복용 중이고 비흡연자고 건강검진에서 카로티드 도플러에서 칼시파이드 아세로마가 발견되었고 코로나리 CT 안조에서 칼시파이드 플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시피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단계에서는 플락이 아직은 언스테이블하고 럽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교적 아직 염증이 있는 상태이고 캡슐에 피셔나 유로전이 생겨서 럽처가 되게 되면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염증이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스타틴 사용 등 여러가지 심혈관계 질환 예방적인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염증이 호전됨에 따라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덴스한 칼시피케이션으로 달라지게 되고 이렇게 얇았고 언스테이블했던 캡슐이 두꺼워지면서 염증이 감소하고 스테이블하고 럽처가 잘 되지 않은 스테이블 플락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칼시파이드 된 플락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클리니컬 이벤트 발생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반대로 넌칼시파이드 플락과 믹스드 플락 같은 경우에는 칼시파이드 플락에 의해서 향후에 이벤트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브클리니컬 아세로스크레시스 non-significant한 플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까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하이포턴시 스타틴이 제일 근거가 좋습니다. 아이버스나 코로나리 안지오 데이터 등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 아테리에 플락이 있는 환자들에게 스타틴을 썼을 때 어떤 경우 플락의 볼륨이 감소하는가를 본 연구 결과입니다. 인트라바스큘러 얼트라소노 연구 결과 LDL 콜레스테롤 80 또는 70 미만으로 이렇게 하이포텐시 스타틴을 사용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철저하게 조절할 경우에는 코로나리 아테리의 아스로마 볼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진료 지침에서는 대부분 코로나 아테리 디지즈 환자들에서 하이포턴시 스타틴, 아토바스타틴은 40ml 이상, 로슈바스타틴은 20ml 이상의 하이포턴시 스타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에서는 중등도 강도의 스타틴 용량도 적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인에서는 아토바스타틴 10ml, 로슈바스타틴 5ml만 사용해도 LDL 콜레스테롤을 40%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인트라바스큘러 얼트라소노 검사를 통해서 아토바스타틴 20ml, 로스바스타틴 10ml 정도만 사용해도 관성동맥의 죽상동맥 경화반 퇴행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증상 아스로스크레스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RCT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예전에 시행된 세인트 프란시스 하트 스터디 연구를 참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세인트 프란시스 하트 스터디는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높은 무증상 성인에서 아토바스타틴 20ml의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더블 블라인드 랜드마이스 컨트롤드 트라이얼이고요. 1005명의 무증상이면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 관상동맥 칼슘 점수가 메디안으로 370점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아토바스타틴 20ml와 바이타민 C, 바이타민 E가 들어있는 드럭을 사용하게 되면은 향후 아스로스크레스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이 약물 치료군에서는 6.9%, 컨트롤 그룹에서는 9.9%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약물 치료군이 클리니컬 이벤트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만 N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 이후로는 무증상 아스로스클로시스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ICT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무증상 아스로스클로시스가 있으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높은 근거 수준으로 공고하는 지침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까지로서는 스타틴이 1차 치료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슈바스타틴 10ml 이상, 아토르바스타틴 20ml 이상이면은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로슈바스타틴 20ml 이상, 아토르바스타틴 40ml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철저한 생활습관 조절, 특히 금연, 체중 조절, 운동, 활동이 중요하고 혈압 조절도 중요합니다. 다만 항요소 판정은 현재까지 근거 수준이 낮고 특히 덴산 칼시픽 플락 같은 경우에는 근거 수준이 더 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